사실은 말입니다. 2003년 4년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나름대로 그 모범 케이스를 삼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리비아 모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리비아 모델은 뭐냐면 미국과 리비아가 너무나도 적대 관계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시 대통령과 카다피 원수가 너무 부실하니까 이 두 사람을 앉혀놓을 수가 없어. 이럴 때 정직한 중개자가 하나 들어서가지고 중재를 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이야.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이 들어와가지고 리비아는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하고 미국은 수교를 해주고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는 걸 서로 이렇게 맺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른바 리비아 모델이라고 알고 있었고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근데 최근에 특히 와가지고 볼튼이 리비아 모델이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과정에서 리비아가 먼저 핵과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하고 미국이 나중에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을 한 거예요. 근데 2011년에 북아프리카에서 민주혁명이 일어났고 그때 리비아에서 이제 그 민주혁명의 여파로 내전이 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시민군을 갖다가 도와가지고 카다피 군대를 공격을 했어요. 공습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카다피가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본 북한은 리비아 모델이라는 건 한마디로 먼저 핵무기를 포기해서 자기가 죽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2011년 12월 달에 김정은이 전제에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2년 4월 달에 북한에서는 헌법에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합니다. 그거의 가장 큰 충격은 제가 볼 때 리비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전부터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지금 리비아 모델을 북한이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는 결국은 먼저 작동시켜가지고 자기 체제를 무너뜨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볼튼이 저런 말한 거는 큰 실수였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리비아 모델을 얘기하면서 볼튼을 찍어 눌렀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른바 트럼프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일괄 타결식 비핵화를 완성하면 미국은 확실한 체제 보장과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Well, all in one would be nice, I can tell you. I'm not going to go beyond that. It would certainly be better if it were all in one. 본인이 생각하는 최우선안으로 올인원, 즉 일괄 타결을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진다면 그 역시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You know, you do have some physical reasons that it may not be able to do exactly that. So for physical reasons, ove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essentially that would be all in one.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식의 이전에 비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근데 실제 이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잖아요. 공문의장에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었더라면 그냥 이런 얘기 안 나오고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으로 핵물질, 핵시설 이런 것들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하기로 하고 현재 만들어놓은 핵무기 중에 일부라도 그 신뢰의 담보물로 실어내오는 장면 이런 거는 저는 가능했으리라고 봐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 담대한 거잖아요. 그게 자기의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의 눈앞에 과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안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무슨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참모 입에서 막 함부로 막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되게 꼬여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를 갖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었다. 이거 믿어보자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비핵화에 대한 합의,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2005년 9.19 성명하고 2007년 2.13 그 합의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비핵화 합의와 그 다음에 이행 과정을 또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북한의 근본적인 비핵화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핵무기를 가진 것 자체가 전체주의적인 수령 체제의 속성하고 이게 과연 떼어낼 수 있느냐? 비핵화를 하는 척하고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수준까지는 하겠지만 핵무기를 근원적으로 없애지는 않을 거다라고 체제 자체가 이제 위험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북한이 수령 체제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를 안 될 거다. 이 말씀은 북한은
절대 권력 국가를 만들어 왔지만 절대 권력 국가의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닙니다. 67년에 김일성이 이제 아들 김정일이 이제 그때 막 선전을 하고 그래서 개인 숭배를 아주 극대화시키면서 수령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로부터 한 4, 50년을 북한은 핵무기 없이 수령 체제 유지해 왔어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우디나 이런 그 중동의 왕조 국가들이 갖고 있는 비합리적이지만 정통성이 있잖아요. 북한에 있어서의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이 가계는 우리로서는 정말 참 어처구니없다가 납득이 안 되지만 그거는 거의 왕조 체제에 가까운 그런 정통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핵무기냐 아니냐를 갖다 가지고 자기 체제를 유지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노선의 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게 사찰을 하게 되잖아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특수시설들을 다 보여줘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 체제의 그 민낯을 드러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용인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5년 9.19 성명이나 그 2.13 합의 때도 그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파토가 난 것은 실제로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핵 그 시설과 핵 물질들을 어디에 뒀는지를 입장을 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점.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런 사찰과 검증 과정 없이 과연 핵무기 포기를 그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그 체제의 민낯이야. 그 핵시설을 안 봐도 알아요. 우리가 북한 체제의 민낯을 모르나요? 다만 저는 뭐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지만 지난번 정상회담 때 되게 눈여겨본 작은 일이 하나 있어요. 그 방명록에 서명했잖아요. 그 북한 안에서만 살아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 청소년기에 스위스에서 보냈던 그 시절에 봤던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만 하다면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김정은 머릿속에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못 먹고 못 사는 그러한 그 북한이라는 거는 자기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동신문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원산 갈마지구라는 거예요. 명사심리. 거기에 지금 뭐 인민군 그다음에 돌격돼 가지고 정말 엄청난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그 건설이 뭐냐면 국제관광지구입니다. 밥을 세워가지고 밤에도 불 켜고 있어. 그걸 노동신문이 보여주는 거야. 만약에 비핵화가 안 되고 상황이 파탄되면 그 모든 건 다 이른바 꽝이에요, 꽝. 만약에 비핵화를 갖다 기만할 생각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북한역에는 거의 대부분 행동들은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없이 바보짓이에요. 제가 뭐 장관님 말씀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북한이 체제의 속성이 있고 체제의 속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리더의 선의가 그대로 관철이 안 되는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개방이에요. 저는 거기에 북한이 가장 큰 딜레마가 있다고 봐요. 그 개방을 그 하는 것 자체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체제의 속성이 모순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쉽고. 그런데 제가 지금 북한의 개방을 얘기하는 거는 김정은이 개방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은 들어와서 건자를 잡고 지난 6년여 개월 동안 계속 개방을 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경제는 22개의 경제개발구와 5개의 경제특구가 돼 있는데 그것들이 해변가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 잡지, 아주 북한에서 경제하는 사람들 다 봐야 되는 경제연구라는 데 보면은 2014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야, 이 경제개발구에서 기술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바깥의 지역에다가 확산을 시켜야 된다는 이른바 스피로버. 문물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주변으로 경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시장 경제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난 6, 7년간의 김정은의 길을 보면서 우리가 개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김정은을 뭘 믿고 개방을 얘기하겠어요? 북한은 중국 공산당이 개방을 해가지고 공산당 통치하에서 수십 년 동안 고속성장하고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김정은한테는 하나의 중요한 이제 벤치마킹 요소가 되는 거고 베트남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의 그 시도당 위원장 12명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지금 참관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 참관? 그래 뭐 잘해서 우리의 상식에 비춰볼 때 정상적인 사회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 뭐 거기까지 안 가도 좋아. 중국 정도만이라도 베트남 정도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북한이. 그래서는 뭐 저도 똑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거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그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거예요. 북한이잖아요. 자기가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든지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든지 그 길밖에 없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면 북한처럼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칫 잘못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가 제일 조바심을 내고. 좀 내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조바심을 내고. 저는 그다음에 그것도 고정관념이라고 봐. 우리 좀 조바심 내면 어때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조바심을 내고 시진핑이 조바심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근데 조바심은 김정은이 제일 많이 내죠. 왜? 지금. 김정은도 지금 현재 정말 백척간대에 서 있으면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기존에 수십 년을 내려왔던 북한의 생존 논리를 다른 쪽에서 생존 구조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중앙군사연의 확대위 그거를 보십시오. 보면은 일반 정치 국회의는 탕원형에서 약간 민주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딱 김정은이 단상에 딱 앉아가지고 간부들 쭉 앉혀놓고 강의 실어드셨잖아요. 그러면서 하고 있지만 적겠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자신이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그럼 저기 문재인 대통령